가족 양육 지원 사업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의 주제하에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약간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저희가 꾸준하게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영역에서는 기관별로 고르게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함이 좀 없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용자 가정 개별 그 지원 서비스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센터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평상시에 그 장애아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돌봄 서비스든지 아니면 휴식 서비스이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향후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그 지원을 잘 할 것인지를 한번 그 탐색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 가정 개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라고 하면 그동안 센터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실 겁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이 워낙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돌봄 서비스라든가 휴직 지원 서비스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용자 가정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는 다 작성하시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뭐 새삼스럽게 교육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잘 통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용자 가정 개별 서비스 지원의 결과라고 하면 가장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자 가정의 욕구를 확인하고 사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평가라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질 관리가 굉장히 그 범주가 다양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한 가정 한 가정 이용하는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라든가 욕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용자 가정 개별 지원 서비스를 종합하고 그것을 결과 보고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이용자 가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이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기록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점검은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애초에 계획한 것과 정말 그 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욕구가 생겼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기관별로 한번 작성을 해보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완료까지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교육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실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 저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장애아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복지관 사례 관리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육의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가 또 성과하고 연결 짓는 것에 있어서 좀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관 사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모든 복지 서비스는요, 그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례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보다는 훨씬 더 범주가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사례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하는 그런 사례는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용자 가정이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맞가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에 남겨질 텐데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보고서 양식으로 한 장 정도가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은 아주 큰 범주에서 사례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들은 복지관의 사례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그 장애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떤 기관들은 뭐 400 케이스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관들은 뭐 그보다 적게 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한 가정이 우리 기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호소를 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십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방법들이라든가 기술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례 관리가 뭐 연결이라든가 조정에 초점을 두어 있고요. 장애아동 양육 지원 사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 서비스를 파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사례 관리를 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지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가 파견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 관리는 단순히 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이제 이용자 가족의 요구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돌봄 서비스여도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휴식이어도 단순히 그냥 어떤 신체적인 휴식이 아니고 양육 지원, 그러니까 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목표는 원래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면 내가 정말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나아졌다,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다시 아이를 돌볼 때 다시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 있게 또 책임 있는 그 양육자로서 내가 이런 책임감을 유지를 해야지. 흔들지언정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양육 지원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례라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들을 다 이론적으로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왜 우리가 이 장애 에 있어서 한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라고 그 과제를 내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아 가족들이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뭐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범주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런 욕구들을 가능하면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또 욕구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정이 되겠죠. 알고 서비스를 개입하기 이전에 서비스를 왜 제공해야 되는지 이 서비스를 주고 나면 이 가정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가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용자 가정마다 사실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무리 여러 가지 그 복잡 다단한 과정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이용자 가정의 만족은 물론이고 또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이용자 가정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결과도 실무자라든가 또 이용자 가정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이용자 가정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설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부터, 그리고 최종적인 지점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또 사후 관리하는 지점까지 제대로 된 어떤 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의물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이용자 가정의 사례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그 기본적인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구체적인 서비스를 그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평가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유인물 중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사례 관리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 역할들은 바로 여러분 실무자들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던 아니면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던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이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휴식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교육, 문화, 상담, 정보 제공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휴식 지원 서비스도 실무자가 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용자가 무엇인가를 호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의 형태든 아니면 상담의 형태든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용자 가정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욕구를 사정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용자 가정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정의 역할입니다. 사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의 그 도구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구와 방법의 적용은요, 그 실무자 여러분들의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사 문제가 있고 또 욕구가 있더라도 이 이용자 가정이 나름대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무자가 아무리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이 양육 가정이 스스로 문제가 있지만 이 양육의 어려움들, 양육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로부터 이 서비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한번 탐색해 보시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정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보다는 이런 약점들, 그러니까 주로 능력들은 갖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은 갖고 있는데 이런 역량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용자 가정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약점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들을 호소하지만 이 양육의 어떤 스트레스를 외부자가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든지 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발굴해내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 실무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용자 가정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사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용자의 욕구라든가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정이 물론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무자든 어떻든지 간에 양육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를 찾아내시는 게 바로 이런 첫 번째 그 사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를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시고 또 욕구를 사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용자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가 경감이 될까? 아니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서비스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되죠.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상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가 휴식 서비스 안에 이제 그 범주화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계획자로서 역할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도 될 수가 있죠. 이제 상담자는 직접적인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휴식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이런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그 그러니까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를 계획할 때 중개자로서의 역할들은 뭐 그 돌봄 서비스의 과정에서 많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부분 파견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그 이용자 가정 욕구들을 보면 우리 아이를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할 때 동행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또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돌봄 서비스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게 바로 이런 조종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연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개자,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용자 가정이 처음에 우리 기관을 찾아왔을 때 우리 기관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바로 돌봄 서비스하고 또 휴식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을 찾아온 그 이용자 가정이 돌봄이라든가 휴식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보를 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휴식 지원 서비스에 보통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관에 온 그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이라든가 휴식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지역에서 이런 이용자 가정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알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죠. 이렇게 중개자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용자 가정의 그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종합 결과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가정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적인 어떤 그 기술들에서 한번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그 이용자 가정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기관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 지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이용자 가정 개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였는데요. 이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 욕구 확인 및 문제 사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서비스 계획, 또 점검, 평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례 관리 실천의 실제는 그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 양식을 첨부를 했는데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접수 번호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가정의 욕구 파악, 또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실시 및 점검 평가 결과, 그리고 사후 관리 이렇게 큰 영역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 18페이지에 나온 것이 바로 전체적인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식은 가정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이지만 이 서비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체하시면 되냐면 이용자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이용자 가정들이 여러분의 기관에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 확인이라는 건 이용자 가정이 왜 우리 기관에 왔는지, 기관에 와서 그 양육 지원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용자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자 가정의 욕구 파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가정의 욕구 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 가정의 욕구 파악은 실무자든지 아니면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하고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 파악이 굉장히 단시간에 걸쳐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용자 가정 욕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 단계는 바로 그 이용자 가정 욕구 파악과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사례 개발 및 접수 단계하고 사정 단계는 19페이지에 있는 이용자 가정의 욕구 파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비스 제공 계획은 바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그 욕구라든가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 단계에서는 바로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제공 최종 목표라든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지 또 정보 제공 내용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서비스 계획이 제공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 단계 바로 개입 및 조정, 실행 단계가 되겠죠. 그게 바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 실시 및 점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실시 및 점검 단계는 결정적으로 이 이용자 가정 요구 파악이라든가 또 목표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비스가 요구 사정이 되고 또 목표가 설정이 되고 실행이 되면 그런 그 단계별로 그 실무자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고요. 또 이용자 가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실시 및 점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평가 결과는 서비스 목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서비스 제공 계획이 있죠. 평가 결과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죠. 과정과 또 결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하고 관련이 있고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기대한 만큼의 성과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 그 각각의 그 단계별로 이용자 욕구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또 이용자 욕구가 파악되는 과정에 따라서 서비스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서비스 목표가 설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그 돌봄 서비스 또는 휴식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활동이 구성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왔지만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점검 단계에서 바로 평가 단계로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정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되는 과정이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비스 목표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과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평가를 하실 때, 평가를 받으실 때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에 기술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 지금 약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정별, 그러니까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는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을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 보고서 양식으로 기록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최소한 5케이스를 하십사라고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이용자 가정별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 가정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중에 어떤 돌봄을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 가정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시는데 이런 양육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그 문제가 어떤 측면인지, 어떤 어려움들을 효소하는지를 나름대로 뭐 설문을 하셨던, 아니면 관찰을 하시건, 또는 그 면접을 하시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기술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케이스별로 다 기록된 것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종합한 것이 바로 이용자 가정 지원 서비스 결과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무자 교육을 들으시면 이용자 가정의 요구를 어떻게 사정할 것인지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고요. 이용자 가정의 욕구를 파악을 하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실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한 결과물이라든가 과정이 있으시면 한 사례별로 뭐 6개월을 하셨던 1년을 하셨던 기록물을 꼼꼼하게 다 챙겨 두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한 사례에 대해서 이용자 가정의 욕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용자 가정의 욕구는 이거였고, 그 두 번째, 이용자 가정의 욕구는 이러이러한 경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도구를 활용해서 파악을 했더니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욕구가 뭐 1번, 2번, 3번이 있어서 1번의 욕구는 서비스 목표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아니면 2번의 욕구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를 이런 방식으로 경감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사정을 했던 그 기록물이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서비스 목표를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 5사례를 기록을 쭉 정리를 하셔서 각각의 영역별로 이용자 가정 욕구, 또 서비스 제공 계획 중에 목표라든가 돌봄 서비스의 내용, 이것을 총합해서 기술하십사라고 제공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교육한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크게는 6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이용자 욕구를 확인한다든지 문제를 사정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게 댓글은 보진 않았지만, 저 교수님이 지금 이용자 결과 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용자 가정마다의 사례 관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자 가정별 지원 서비스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5케이스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 내용인데, 이런 5케이스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이용자 가정의 욕구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물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있어서 목표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또 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고, 또 그 밖에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의 기록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했고,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는 기록물이 다 있으셔야만 최종적으로 한 페이지의 그 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이용자 확인 및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 결과서의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별로 이용자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례가 여러분들의 그 기관에 오셔서
이용자 가정이 양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돌봄 서비스 중에 어떤 돌봄 서비스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양육 서비스를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어쨌든 욕구가 휴식 지원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나름대로 그 휴식 지원 서비스다, 아니면 돌봄 서비스 중에 뭐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정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용자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경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 보시면 이 21페이지에 나온 기술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이용자 욕구 파악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다른 자녀 양육과 직장 근무로 인한 등교 동행 서비스 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한 사례가 요구한 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용자 가정이 이거였다는 거죠. 1번의 욕구는 다른 자녀 양육과 직장 근무로 인해서 등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등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이용자 가정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돌봄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실무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용자 가정의 욕구가 등교 동행 서비스다라고 최종적으로 파악했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처음에 여러분의 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면접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뭐 기록물이든 뭔가 자료가 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파악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면접을 하셨는데 방문을 하셨는데, 아니면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떻든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등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휴식 지원 서비스라든가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가정이 휴식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지원 결과 보고서에 기술하시려면 어쨌든 면접을 하셨던 전화 상담을 하셨던 휴식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여가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라는 기록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최종적으로 이 지원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24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한 사례를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기간에 400케이스를 다루시거든요. 근데 400케이스를 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5사례 정도만 우리 기관에 와서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게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식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사정을 하시는데, 사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지원 결과 보고서에 기술하시는 거예요. 5사례만. 그런데 우리가 이용자 욕구를 파악했더니 등교 동행 서비스다, 아니면 휴식 지원 서비스다, 아니면 여가 지원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용자 가정 욕구가 이렇다라는 거를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접에 기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양육 지원, 양육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 그래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그게 바로 여가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양육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면접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뭔가 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돌봄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돌봄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휴식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결과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사례든지 욕구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파악하시는 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나중에 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용자 욕구라든가 문제를 사정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등교 동행 서비스다, 아니면 휴식 지원 서비스다, 아니면 여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때에 따라서 여가다라고 하면, 여가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된 척도보다는 아마 면접할 때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뭐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그 비언어적인 소통 있죠. 뭐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보면 아 여가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린 그런 기록물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돌봄 서비스하고 휴식 지원 서비스인데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우리가 연결해서 파견하게 되죠. 돌봄 서비스. 근데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는 경우에 학교에 가는 기간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 기관의 상담이라든가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치료 기간까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허수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서비스 계획 단계에 있어서 서비스의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요구 파악이라든지 요구를 사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구라면 워낙 욕구 사정의 범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욕구를 사정할 때 있어서 뭐 표준화된 척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접 기술을 활용해야 되시지만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 범주로 욕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돌봄 서비스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휴식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 욕구 파악해서 굉장히 약간 애매한 서비스가 뭐냐면 휴식 지원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과정에서 그 휴식 지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그리고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그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한테 뭐 카페에 가서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온천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나들이를 가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휴식 지원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활동, 그러니까 서비스가 계획이 됐고 또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휴식 지원 서비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카페를 가거나 뭐 온천욕을 하거나 또는 나들이를 가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한다는 의미는 이 장애아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요인이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자녀가 돌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는 아는데 너무 오랫동안 돌보다 보니까 지쳐서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볼 때 계속 돌보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정말 이 아이를 애정을 갖고 돌보는 과정에서 이런 나의 애정과 돌보는 이런 욕구를 지속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돌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지원해주고 촉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자의 욕구라든가 서비스를 계획할 때 휴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뭐 카페라든가 온천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아 가족들이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족들이 다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정서적인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 양육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정서적인 힘을 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뭐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찝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댓글을 알려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